네,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AI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하반기 증시를 둘러싼 변수들이 이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와 연준의 정책 방향은 물론이고요. AI 산업 성장성과 반도체 업황까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있었던 이제 경제 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상당히 좋아하는 경제 지표잖아요. 미국의 5월 PC 물가가 이제 시장의 예상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뭐 이번 물가 지표를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코어 PC 같은 경우는 네. 미디언 포카스트로 해서 그 미국의 IB들이 네. 전망하는 평균치보다도 조금 낮게 나왔죠. 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좀 과한 저는 반응이라고 보는데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애초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군요. 그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쭉 해서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금 벌써 어제 상승했다고 해도 72불이잖아요. 뭐 하다가 60불 보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나온 김에 경제학적으로 일시적인 물가 그러니까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물가 상승이 2, 4분기 연속 또는 3, 4분기 더 길게는 1년 반 동안 쭉 길게 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문제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진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액션을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과거 경험상도 그렇고 이번에 지난주 그 케빈 워시 FOMC 할 때 네. 시장에서는 그걸 다소 과하다고 좀 매파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볼 때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히 제약적일 거다. 왜냐하면 그 말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실시간 물가 지표 같은 걸 봐도 6월 들어서 아주 탄력적으로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인상 건 가능성은 아니군요.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네. 인하 가능성도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 경제 성장이 워낙 탄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해 없게 정리 한번 다시 해주셨고요. 자, 이제 AI의 빅테크 반도체 쪽으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AI와 빅테크가 끌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제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뭐 시장 전반이 함께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라 일부 주도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맹커님 의견에 반하자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은 소수 몇 개 종목들이 끌어가는 건 맞습니다. 쏠림 네. 현상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그걸 지금 보시는 대로 그걸 그대로 미국 시장에 접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군요. 저게 이제 그 왼쪽 빨강색이 전쟁 이후에 S&P 500의 업종 상승률을 쭉 그려놓은 곳이고요. 달러 기준입니다. 네. 원화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을 거예요. 네네. 그 사이에 원화가 좀 싸졌으니까. 파란색은 YTD 연초 이후에 업종별 상승률이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 그 파란색만 한번 보시죠. 연초 이후에 각 업종들이 몇 프로나 상승을 했는지. 그 S&P 500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S&P 500이 어제 현재까지 7.5% 상승을 했고요. 네. 얼른 한번 보시죠. 한 10% 가까운 상승 한 업종만 보면 에너지는 당연할 것이고 테크가 과연 한 27% 상승했습니다. 필수 소비가 한 9% 상승했고 산업재가 16% 넘게 상승, 소재가 13% 가까이 상승. 그리고 그 고금리 상황에 되게 안 좋다고 하는 부동산도 10% 가까운 10% 넘게 상승했고요. 중소형이 한 20% 이상 상승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도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살짝 그 착시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네. 테크나 반도체, AI 이쪽이 워낙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쏠려 있다고 느낌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11개 업종 중에 나스닥까지 포함하면 12개 업종 중에 한 6개 업종 정도가 6, 7개 업종 정도가 10% 가까운 또는 10%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말씀이 나온 김에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론이 뭐 15% 상승하고 실적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네. 그 미국에서 어닝을 예상하는 수치가 이제 마켓 컨센서스가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그 위에 형성이 보통 되는 게 위스퍼링 넘버라고 해서 그 바이사이드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희망으로 얘기하는 그 수치를 한참 넘어서 그러니까 네. 어제 뭐 어떤 언론에서 블록버스터급
실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메모리 그 업종 간에 또는 AI 내 프레임워크 내에서 메모리 쪽에 쏠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제 참 시장이 재밌었던 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 샌디스크 등등 폭등을 했지만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들 그걸 갖다 반도체를 갖다 쓰는 회사들은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했단 네네,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이론 워딩을 쓰기 시작했는데 somewhere 올해 하반기 언제부턴가는 이 과열된 폭등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 시장에 녹여들기 시작할 거다. 아. 어제 현상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우리나라 D램 가격이 한 5, 6만 원 정도에서 지금 70만 원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쓰는 회사들은 네. 언젠가는 어닝에 반영이 될 거고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이런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하고 있죠. 네,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S&P 500 업종별 성과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뭐 AI랑 빅테크가 미 증시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 있는 AI 산업 그 자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가 계속 확대는 되고 있는데 이제 한편에서 실제 수익화 그리고 투자 회수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수익성 검증이 필요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봐도 될까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래요? 섣부른 단계인 것 네. 같고 2024년도 1, 4분기에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이죠. 그분이 가끔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을 써서 그렇지 이 IT 업계의 산 증인이시거든요. 네. 전 세계 부자 순위로도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시고 그분이 2년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볼 때 AI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이고 초입이다. 그때 당시 초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볼 때 AI 인프라 투자 기간이 적어도 4에서 5년 갈 거다. 그럼 24년에서 4에서 5년을 더하면 28년 또는 29년까지는 AI 인프라 기간이란 말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어떤 마켓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거를 깔아줄 수 있는 인프라가 쭉 깔려진 다음에 본격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AI도 거기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시장은 늘 빠른 것인데 이 인프라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그걸 다 처리를 해주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너무 과하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한 1, 20년 있다가 지나놓고 보면 지금의 뭐 8조 달러 그 하이퍼스케일을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과한 그 규모인지 아니면 적정한 규모인지 부족한 규모인지 우리는 아직 판단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막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 당연히 회수는 하겠죠. 다만 투자한 만큼 그거보다 몇 배를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인데 그렇죠. 이거는 한 몇 년 있다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게 또 합당화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엔비디아만 해도 한 5년 내에 17배 상승했고 네. 샌디스크가 최근 1년 동안 4,000% 상승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좀 일종의 가격 뭐 조정 내지는 쉬어가는 국면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외둘러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AI 성장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뭐 아직은 이런 시장의 의문과 우려가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시고 AI 산업의 장기 성장성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시장도 저는 바라보고 AI 있네요. 성장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실적 앞서서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그 기대를 또 크게 뛰어넘는 뭐 슈퍼비트라는 표현 쓰더라고요. 뭐 AI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는데 뭐 워낙 좀 AI 투자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까 그걸 상당 부분 좀 해소를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과연 그렇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네. 이제 이게 약간 쏠림과 비쏠림이죠. 이게 그 KPX나 인프라 투자 수요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AI 뭐 이제 수요가 살아 있다. 그거 당연한 것이죠. 한 달 전인가 구글에서 그 무슨 컨퍼런스 하면서 토큰 생성량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2024년도인가 제가 끝자리 숫자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9조 개인가가 그 생성이 됐었다고요. 토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LLM 모델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이 인식하는 최소 단위잖아요. 네. 그게 9조 개였는데 25년도 최근에 보니까
삼경 2천조 개인가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삼경이죠. 매년 7배씩 상승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말이 7배지 700%씩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완전 그 엑스포넨셜리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걸로 얘기 끝난 거예요. AI의 수요는 얘기가 끝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장하는 처리 장치, 메모리 반도체 그거의 핵심이 지금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전 세계 그 경쟁하는 회사 딱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몸집이 좀 작죠.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 상승폭이 이렇게 더 탄력적일 것 같고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는 뭐 작년부터 이미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뭐 워낙 내용들은 다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띄워드린 그래프 중에 네. 수요가 지속될 거를 확실하게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도 이후에도 지속될 거다. 이거는 직접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 이 계약 자체가 이번에 아까도 앞에서 언급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롱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장기 계약, 보통 우리가 장기 계약을 한다고 할 때는 최소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향후에 5년 동안 살 최소 가격과 최소 물량과 무조건 확정을 해. 니네 상황이 수요자가 달라져도 무조건 나한테는 사야 돼. 이런 것들을 포함한단 말이죠. 이거가 더 그 메모리 반도체 또는 메모리 반도체를 위시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전망이 좋다는 얘기는 AI가 성장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지난 분기에는 뭐 한 개 회사하고 LTA를 했었다면 이번에 16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AI 성장, 뭐 수요 이것들은 이걸로 확인이 된 이게 가장 중요했던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픈 현실이긴 하지만 메모리 쪽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 발표 또는 임플리케이션이었다 이런 생각하죠. 네, 뭐 당연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영향 기대가 되는 그러겠죠.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AI 투자 흐름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또 다른 성장주라고 할까요? 시선을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페이스 X인데 상장 이후에 관심이 너무 높아서 주가 변동성도 그만큼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기 변동성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할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아,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일단 단장기 뭐 다 고려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스페이스X는 어떤 종목인지 어떤 마켓의 어떤 레짐을 갖고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X가 주가가 저는 애초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까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다고 또 탄력적인 어떤 하락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지수에 편입이 된다거나 인다우먼트나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지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이런 매수가 슬슬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또 긍정적인 거 하나 더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남을 또 한 번의 모멘텀 상승은 이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합병 문제일 거예요. 네. 네,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고 그런데 약간의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테슬라 분들 되게 많으시고 네.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조금 약합니다. 네네. 뭐 전기차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거 한 4, 5년 동안 운이 좋았건 정말 분석을 잘하셔서 투자를 잘하셨건 테슬라에 상당히 우리가 경험을 미리 잘 했잖아요. 네.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이 일론 머스크가 뭔가 꿈을 딱 던져주면서 꿈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종목들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를 우리는 이미 잘 경험을 했죠. 그래서 과열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마침 잘 띄워주시는데 그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이제 네. 락업 물량들이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슬슬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한 줄로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며칠 지나면 보호예수 물량이 몇 프로 풀리고 몇 프로 풀리고 파란색이 보호예수 물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한 1년 동안 올해 연말까지 이게 장기 180일 동안에 이제 스케줄을 쭉 어떤 그 운용사에서 갖고 왔길래 제가 캡션을 떼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는 그 주식 유통 물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 스페이스X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어제 현재까지 ROE를 보면요. 마이너스 47%입니다. 마이너스 47%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가 뭐 탄력적으로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큰 어떤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그런 국면은 아닐 거다. 뭐 이 정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팔로우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호 예수 해제 일정까지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셨고요.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좀 시장 흐름 바탕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수가 뭐 금리 그리고 연준의 정책 경로일 텐데 이 새 연준 체제에서는 뭐 정책 프라임이라든지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몇 개를 찍어드리긴 좀 그렇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케빈 씨가 신임 의장으로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많이 바꾼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또 약간의 저는 과한 반응이라고 보는데 매파적으로 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케빈 씨 지난번에 상원 의원 인터뷰 때도 그랬고 이번에 그 지난주에 FMC 때도 꼼꼼히 봤는데 그렇게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한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책무를 더 집중하겠다. 그런데 그 집중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론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과거의 학자적인 관점에서 필립스 곡선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면 실제 로 데이터, 리얼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라든가 네. 딱 하나 있는 거는 FAIT라고 해서 평균 물가 연동제를 2% 타겟 물가제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그때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를 좀 급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달라스 연은에서 하고 있는 절사평균이라는 그 메소달러지를 새롭게 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 연준발 불확실성 또는 그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저는 그렇게 운영할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케빈 씨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투자 전략 하반기에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금리 환경이라든지 연준의 그런 변화 고려했을 때 좀 짧게 한번 네네. 말씀 주시죠. 저는 금리 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정책 금리로 보면 인상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 금리잖아요. 우리가 10년물 네. 장기 국채 금리 참 어렵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약간의 그 주식하고도 상관 비슷한 약간 사이드 워킹 한다고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 지난 5월 19일 날 4.67까지 튀었다가 지금 4.4 보고 있는데 네. 이 4.3에서 한 4.4 크게 보면 4에서 한 4.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빠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오르도록 놔둘 것 같지도 않고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부터 반도체 업황, 또 하반기 시장을 좌우할 금리,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뭐 경제 지표, 기업 실적도 함께 계속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말씀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